지난주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그래픽 노블 모비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원작 소설이었던 모비딕은 어떤 작품이었고, 그리고 원작자인 허먼 멜빌은 어떤 작가였는지, 또 이 소설 모비딕이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일부에서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8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89편,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지난주 방송 2019 출판 만화 위시리스트 2부에 제가 말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먼저 AS 먼저 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선 작가님 작품을 소개하면서 작품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모리지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혼자 녹음할 때 참 안 좋은 점인 것 같은데 바로 찝어줄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제가 왜 모리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선 작가님의 작품 제목은 모지리입니다. 현재 3권까지 나와 있고요. 전부 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크게 성공하셔서 작품이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모리지라고 잘못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모지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날 쓴 원고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원고에는 모지리라고 써있더라고요. 써있는데 제가 그날 방송을 얘기할 때는 모리지라고 제가 녹음을 했나봐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팟빵 게시판에 오랜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오리무중님께서 이선 작가 모리지?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혹시 모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이분께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덕분에 이번에 AS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혹시나 방송 중에 제가 말을 잘못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이걸 뭔가 공부해서 알려드린... 네, 오늘도 저희 집 뒤에는 고양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뭔가 배워서 공부해서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내용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품명이 잘못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이래서 그런 거는 이게 한 2명, 3명 녹음하다 보면, 같이 녹음하다 보면 서로 원고를 보면서 읽기 때문에 뭔가 발음이 잘못되거나 말이 잘못되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줘서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선 작가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다음에 스튜디오로 모셔서 그때 한번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모비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광고 하나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클래식을 운영하는 인수니즘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인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코믹스 등 총 49권의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붙이며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i.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바로 인수니즘 코믹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입니다. 총 49권의 작품들이 현재 입고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괜찮은 신작을 수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에 대한 리뷰도 쓰고 있고 신작을 출간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만화책 소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idebi.kr, sideb.kr로 들어오셔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간편히 소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니까 팟캐스트에서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2-3권씩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판매돼서 제가 얻게 되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저 개인을 위해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전부 다 작가님들 다시 모시고 뭐 작가님들이랑 미팅할 때 이게 차 대접하고, 그리고 뭐 더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러 자문 구하러 다닐 때 이럴 때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작가님들한테 책에 대한 적절한 금액이 판매 금액이 들어가고 남은 돈에서 제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제가 혼자 녹음하는 거 들으시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이제 다른 패널들을 모시려면 저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sideb.kr을 통해서 혹시 관심 있는 작품 있으시면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해야 되는 모비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모비딕이란 단어를 처음 들은 건 원피스예요. 원피스에서 흰수염 해적단이죠. 에드워드 뉴 게이트의 배 이름이 모비딕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는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 원작 소설이 소개됐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비딕인지 몰랐는데 한국에 원래 어린 시절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읽어야 되는 뭐 명작 소설 이런 거, 청소년을 위한 명작 소설, 어린이를 위한 명작 소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백경이란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경이란 작품이 원래 제목이 모비딕이더라고요. 근데 그 백경이란 말이 뭐 일본을 통해서 왔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중국보단 저는 일본 쪽에서 번역이 돼서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목이 백경으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영어 제목 그냥 모비딕 쓰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그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나 보죠. 그래서 백경이란 뜻이 흰 고래란 뜻이에요. 경자가 고래 경자고 백이 흰 색깔 할 때 백자잖아요. 그래서 이 모비딕이란 게 흰색 엄청 거대한 고래 이야기거든요. 고래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제목을 그 백경이라고 지었던 것 같고, 그 백경은 제가 어렸을 때 읽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소개하려는 문학동네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었고 되게 얇게 돼 있죠. 그냥 이게 지금 문학동네에서 나온 거 페이지를 다 세보니까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2권으로 돼 있고, 그 소설책이 원작이 요번에 나온 번역본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었으니까 원작자가 말하려고 했던 거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간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봤던 기억은 그냥 뭐 흰고래 잡으러 가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라고만 생각이 되고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 그래픽 노블을 보면서 원작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허먼 메빌이 2019년에 이제 탄생 200주년이었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뭔가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작품이 나온 거라서, 그러면 모비딕의 그래픽 노블 소개도 좀 하고, 예전에 빈 슐리스 피노키오 얘기할 때도 피노키오 원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이탈리아 귀족이었는데 독립투쟁을 위해서 전쟁에도 나가고 뭐 도서관 이런 데서도 일을 하면서 뭐 그러다 결국 동화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노키오였다. 그래서 그게 인기가 좋아서 원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기 종영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피노키오를 살려내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래픽 노블 모비딕은 2부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1부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알고 있는 이 모비딕이란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리고 원작 소설 내용과,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그 모비딕 원작자죠, 허먼 메빌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 1부에는 그렇게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흰수염 해적단 에드워드 뉴 게이트, 그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 뉴 게이트인 이유는 내용, 원피스 이제 오래 지난 내용이니까 스포를 좀 하자면, 마지막에 그 원피스는 실존한다라고 다시 한번 방점을 찍으면서 말 그대로 뉴 게이트, 새로운 문을 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죽는 게 흰수염이기 때문에 이름은 아마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고, 그리고 말 그대로 흰수염 해적단도 그렇고, 그리고 모비딕호 이런 것들만 봐도 이 백경이란 작품, 모비딕이란 작품을 보고 오다이치로가 아마 모티브를 얻어서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명백하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오다한테 묻지 않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에드워드 뉴 게이트 흰수염, 여기서 그 모비딕호, 여기서 모비딕이란 단어를 한번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 모비딕이란 영화가 있더라고요. 황정민 배우분이 나오시던데 원작 모비딕이랑 그렇게 큰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모비딕이란 단어를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화랑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레드 제플린이라고 아세요? 레드 제플린이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과거에
엄청 유명한 밴드고 거의 4인조 밴드의 정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밴드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뭐 음악의 코드 진행 있잖아요. C, G, A 마이너, 뭐 E, F 이런 거 진행하는 거에서 그런 음악, 그런 밴드 음악의 코드 진행 이런 것들의 보편성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틀즈가 이끌었다고 하면은 뭔가 밴드 음악의 정석, 그러니까 밴드 기타가 현란한 기타와 현란한 보컬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밴드 음악에선 거의 정석처럼 꼽히는 게 레드 제플린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노래가 뭐 유명한 곡은 많지만 요새는 별로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요새 시대에 많이 들어봤을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노래가 있냐면 얼마 전에 토르 혹시 보셨어요? 토르 3? 토르 3 라그나로크 거기 보면은 예고편에도 이 레드 제플린의 음악을 썼고, 그리고 그 토르가 자기 누나 헬라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토르를 궁지로 몰아놓고 너는 그래 무슨 신이었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토르가 천둥 갑자기 쾅 치면서 다리로 이렇게 번쩍하면서 튀어내려오면서 갑자기 무쌍나무를 찍잖아요. 그때 혹시 흘러나오는 BGM 기억나세요? 그거 굉장히 경쾌했던 BGM인데 그 BGM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넣는 건 아니고 제가 음악 평소 듣는 데서 잠깐 틀어드릴게요. 기억나시죠? 이 음악? 자, 여기까지만 일단 들을게요. 이 앞부분만 딱 들어도 알겠죠?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토르에 나오면서 이제 다시 근데 이 토르를 시작해서 그렇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80년대 음악을 쓰잖아요. 그 마블 영화 보면은. 근데 80년대, 70년대 말 음악을 쓰는데 그거 이후에 토르라든지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원더우먼 이런 것들 나올 건데 걔들은 약간 디스코 70년대 말 그 좀 더 앞단계 그 당시에 디스코풍의 음악을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음악이란 것이 이미 나올 수 있는 음악은 거의 다 한계치가 다 나왔고 그리고 대중성 확보를 위해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노래들은 이미 대중성이 확보되어 있는 음악들이고 그리고 유행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요새도 레트로한 느낌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음악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올 때뭐 각종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뭐 역사상 최고의 그 포지션별로 역사상 최고의 뮤지션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 아시는 프레디 머큐리,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불렀던 프레디 머큐리를 최고의 보컬로 뽑았지만 그것과 비견되게 최고의 밴드 멤버, 그러니까 최고의 밴드 멤버라고 하면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러머를 뽑는데 이렇게 대부분 뽑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최고의 보컬은 로버트 플랜트, 최고의 기타리스트는 뭐 지미 페이지다, 그리고 최고의 베이시스트는 존 폴 존스다, 그리고 드럼에는 존 보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멤버 4명이 전부 다 레드 제플린 멤버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20세기 음악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밴드 음악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레드 제플린이라는 팀인데 뭐 저는 그 당시에 뭐 밴드 음악을 할 때라 그때 저는 보컬은 프레디 머큐리, 기타는 산타나, 베이시스트는 약간 제가 할 때는 약간 20세기 좀 21세기 들어오고 좀 지나서라서 뮤즈의 크리스라는 볼차넴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베이스 진짜 잘 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드러머는 저도 레드 제플린의 존 보넴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쳤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밴드인데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레드 제플린의 제일 유명한 노래는 스테어웨이즈 투 헤븐이라고 있어요. 그 전주만 들어도 여러분 아실 텐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시고. 근데 이 밴드가 그러니까 보컬과 기타, 현란한 기타와 엄청난 고음의 보컬, 남자 보컬이거든요. 이 남자 보컬에 그리고 둘 다 잘생겼어. 그리고 한 명은 금발이고 한 명은 흑발이에요. 흑발인데
둘이 완전히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 조화가 되는 거지 그 당시. 그리고 둘 다 호리호리하게 생기고 굉장히 잘생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인기가 좋았는데 그 뒤에 베이시스트랑 이 드럼이 잘 받쳐주는 그런 형태의 밴드 형태였어요. 거의 FM적인. 그런데 제가 모비딕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평소에는 이런 매력을 가진 밴드였는데 이게 존 보넴이 드럼 솔로만 나오는 곡이 있어요. 앨범들 중에 2집의 8번 트럭에 수록된 곡인데, 그러니까 원래 다른 곡들은 현란한 기타나 보컬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음악이 되는데, 이 딱 한 곡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존 보넴의 드럼 솔로로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 시작할 때는 기타가 약간 분위기만 잡아주고, 그리고 기타 손에 싹 빠져요. 그리고 드럼이 한 3분 동안 혼자 드럼을 계속 칩니다. 계속 드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막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기타 한번 쫙 나오고 쫙 끝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그게 레드 제플린 2집의 8번 트랙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모비딕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그 하먼 멜빌의 모비딕을 연상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비딕이란 단어를 거기서 썼으니까. 그래서 그 하얀 고래, 뭐 흰 고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데, 이게 여러분들 평소에 즐기시는 음악이랑 완전 달라요. 그냥 드럼만 칩니다. 드럼만 치는 곡인데, 이 곡이 왜 중요하냐, 왜 저는 또 이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냐면, 제가 아까 뭐 20세기 최고의 드러머 누구냐 이럴 때 전 존 보넴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이 사람 드럼 좀 소리가 독특해요. 다른 사람이랑 드럼 소리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드럼을 원래 이렇게 드럼 북을 칠 때 치는 면을 이렇게 굉장히 팽팽하게 해놓고 치잖아요. 그래서 그 면을 스틱으로 때리면 탱탱탱 이런 소리, 퉁퉁퉁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제 드럼 비트를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의 드럼은 그 스틱으로 칠 때 퍽퍽퍽 소리가 나요. 굉장히 낮은 둔탁하고 낮은 음의 드럼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그 북을 풀어놓은 거지. 좀 탱탱하게 돼 있는 걸 약간 풀어놓고 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소리가 이제 안으로 더 많이 먹어 들어가니까 퍽퍽퍽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내는 드러머들 중에 아무래도 레드 제플린이라는 팀이 그 고음과 현란한 기타 연주가 주가 되는 밴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아래쪽에 휑한 베이스 라인과 이게 드럼 라인을 어떻게 잡아주냐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존 보넴은 그걸 소리를 그렇게 북을 풀어서 약간 풀어서 소리가 퍽퍽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하모니를 완전히 조화시키는 그런 드럼을 쳐요. 그런 드럼 비트를 쳤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시그니처 사운드처럼 돼버렸어요. 그 드럼 소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드럼 솔로로 치는 곡을 이 집에 수록을 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모비딕이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제가 지금 여기서 들어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라이브도 있고 뭐 음악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들으면서 솔직히 모비딕이라는 그 흰고래 이런 것들이 뭐 떠오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연상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놓고서 그걸로 소설로도 읽고 영화로도 보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만화로도 보고 음악으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깊이감을 더해가는 거, 그거에 대한 자기만의 맛을 기억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새 많이 소비되는 패턴과 좀 다른 패턴이긴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모비딕이란 곡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1, 2부에 거쳐서 다 소개시켜 드리고 나면 한번 이것들을 다 믹스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평소에 모비딕이란 단어랑 생각했을 때 알고 있는 것들은 한 요 정도였고요. 그리고 대부분 모비딕 치면 그냥 흰고래가 나옵니다. 흰고래 이름, 그림이나 관련된 이야기, 뭐 자기가 모비딕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모비딕이 고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이제 우리가 고래 사냥이 금지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규약이 돼 있어서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게 아니고, 고래잡이 관련해서 이렇게 그 어떤 협회라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 협회에서 그
고래잡이를 안 할 국가들은 우리한테 조인을 해라, 가입을 해라. 우리 협회에 같이 가입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래잡이를 하지 말자는 운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면 원래는 고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비딕이 설정되어 있는 그 시대까지만 해도 고래잡이가 너무 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게 고래를 잡으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고래를 엄청나게 학살하듯이 잡았다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잡았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얘기를 하고 그게 모비딕 앞에 프롤로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그러면 모비딕을 읽게 되면은 좀 더 와닿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 고래 사냥이라는 거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뭐 9세기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기록상 그런 거고, 뭐 바닷가 멀리 안 나오더라도 해변가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오는 고래는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잡이가 뭐 9세기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활발했던 건 17, 18세기, 19세기 이때까지예요. 19세기는 정말 절정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그 19세기에 와서 이제 고래잡이에 대한 어떤, 고래를 잡는 방법에 대한 좀 획기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뭐 고래를 잡는데, 뭐 고래를 잡는 것까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래를 뭐 요새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고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트를 타고 고래 근처로 가서 큰 배에서 보트로 내려타서 그 사람들이 작살로 고래를 찧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살을 던져서, 작살을 던지면 고래가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힘을 버텨내고 고래가 죽으면서 물 위에 떠오면은 그거를 큰 배로 옮겨서 그 고기를 다 썰고 뭐 필요한 걸 얻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고래잡이 배가 한 번 나가면은, 뭐 상선은 두세 달이면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고래잡이 배는 한 번 나가면 2년, 3년 막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 안에 이제 고래를 잡은 것들을, 고기를 다 썰고 해서 세팅을 해서 갖고 온다고 쳐도, 근데 이 고래잡이라는 게, 고래가 엄청 크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고래를 효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해체를 해서 들고 오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송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였어요. 예전에 그냥 범선 이런 거 쓸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작살로 잡은 다음에, 예전엔 작살로 잡았었는데,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작살과 함께 폭약을 던져서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래를. 폭탄, 뭐 다이너마이트라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다이너마이트를 던졌다라는 기록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작살과 폭약 이런 것들을 좀 던져서 그렇게 잡았다는 기록이 있고, 또 19세기에부터 증기선이라는 게 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석탄, 기름 이런 걸로 가는 배 있잖아요. 엄청난 화력으로. 그런 배들이 개발됨으로써 고래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해체하고 그 자리에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잡아서 사람이 어떻게 다 해체하고 그걸 어떻게 다 그 기름을 만들어내고 이러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대한 공장 같은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래만 제대로 잡으면 그 안에서 빨리 해체하고 빨리 가져오고 빨리 나가고 다시 이게 가능했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래들이 19세기에 정말 멸종위기까지 많이 잡혀요. 근데 그때부터 고래 이제 개체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고래를 왜 이렇게 잡았을까? 고래를 왜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미친 듯이 고래를 잡았는데, 뭐 그 고래를 잡아서 뭐 먹는 거에 쓸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 고기가 뭐 고래밖에 없나? 다른 고기는 없나? 고래 고기가 그렇게 맛있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가, 고래를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잡아댔냐? 고래를 잡아서 뭐 고래 자체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경매해서 큰 돈이 됐던 건 맞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고래 기름이에요. 고래 몸에서 나오는 기름.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고래의 기름으로 전 유럽의 밤에 등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석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불을 떼야 되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래 기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게 좀 19세기는 한데 약간 잔인하긴 한데, 고래를 잡고 나서 고래의 머리통을 깨서
머리뼈를 깨서 그 머리에서 채취한 경뇌유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도 향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향초를 만들면 그을림이나 냄새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름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러니까 기름으로 등불 떼는 것도 되지만 초를 만들거나 또 다른 공업용으로도 기름으로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고래 기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런 경뇌유라는 걸로 말 그대로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기름입니다. 하얀 기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런 것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그리고 고래를 잡아서 약간 끓여요. 물에다 끓이다 보면 그 기름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을 채취를 해서 그 기름을 배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래잡이 배들이 2년이고 3년이고 항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고기를 뭐 잡는 것도, 고기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고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먹으면 되잖아. 선원들이 고기를 계속 섭취할 수 있는 상태로 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기름이니까 기름만 짜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래를 잡아서 나중에 배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리는 선박들은 다 그 통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고래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나중에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뭐 1740년대 런던 아시죠? 영국의 수도 런던에만 해도 가로등이 5,00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 5,000개를 전부 다 고래 기름으로 떼서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래 기름을 그 당시에 영국이 잘 나갈 때니까 이 고래 기름을 사용해서 영국이 매일같이 런던에만, 그러니까 영국 전체가 아니고 런던에만 이런 등불이 5,000개가 있었고, 영화가 셜록 홈즈는 훨씬 뒤에 얘기긴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뭐 사람들 밤에 아저씨들 막 이렇게 등불 밝히고 돌아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저씨들이 그렇게 5,000개나 밝히고 다녔던 거지, 런던에만. 그러니까 이게 온 유럽을 매일 밤을 그렇게 활활 태울 정도의 양으로 필요했던 거죠. 엄청난 수요가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가격을 비싸게 판매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미친 듯이 잡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고래가 기름이 그렇게 많나?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고래는 이제 포유류잖아요. 그럼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 우리랑 똑같은 포유류잖아. 그러면 바다는 차가운데 거기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몸 안에 그 고기들 안에, 몸 안에 그 지방이나 이런 데서 안에 엄청난 상당량의 기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고래를 잡기 시작한 건데, 그거 누가 발견했는지 몰라. 하여튼 어쨌든 불을 뗄 때니까. 그래서 고래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가열하면 한 마리당 60배럴. 그러니까 우리한테 쉽게 얘기하면 9,000리터? 약입니다. 요 정도. 60배럴이니까 한 9,000리터 정도가 넘는 양의 기름을 얻을 수 있었다고요. 고래 한 마리에. 여러분, 우리 페트병 하나가 1.5리터잖아요. 그게 그러면 몇 개야? 한 5,000개 있는 건가? 5,000개, 4,000개 있는 거예요. 한 3,000개 되겠구나. 3, 4,000개의 그 정도 양 고래 한 마리 잡으면 기름이 그 정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기름을 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초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제품 만드는 데 쓰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고래 잡는 거는 거의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나가면 3년씩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씩 뭐 1년 나갈 때도 있겠죠. 고래떼를 잘 만나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잡아서 했었는데, 고래를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또 그만큼 수요도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건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돈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것이 엄청나게 받쳐주니까 미친 듯이 진짜 고래를 잡은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 그 당시에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 그 인기와 이 참혹함이 어땠는지를 잘 소개해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한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화 제목은 하트 오브 더 씨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당시 하여튼 엄청났어요. 고래에 대한. 그래서 여튼 그 당시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수요 때문에 1990년에 남극해에 서식했던 대왕고래가 15만 마리에서 25만 마리 사이였대요. 그런데 1989년, 얼마 전이죠. 한 30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됐을 때는 500마리로 급감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까지 연간 17만 마리씩 잡히던 흰 긴 수염 고래는 1970년대 들어와서는 20여 마리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쁜 놈이지.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미친 듯이 엄청나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와 이거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관계자들이 1946년도에 국제포경위원회를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설립을 하고 그리고 국제포경규제협약을 통해서 이제 참여국을 받기 시작해요. 앞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규약에 의거해서 포경을 하자. 그러니까 고래를 어떤 규약에 의해서 새끼 뭐 간단하게 하면 새끼 고래는 놔줘야 되고 뭐 어떤 고기를 잡을 것인지 잡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내고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얼마 안 됐어요. 1946년부터 시작해서 1986년도 그러니까 1986년도에 완벽하게 상업적으로 포경은 중단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기조가 유지가 돼서 현재까지 우리는 고래를 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포경이 거의 금지돼 있다. 뭐 실험을 위해 뭐 과학 실험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고래고기는 대부분 떠밀려온 고래죠. 말은 그렇게 해요. 진짜 잡는지 안 잡, 그냥 떠밀려온 고래, 어쩌다가 뭐 그물에 걸린 죽은 고래 이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잡는다고 합니다. 상업적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이 얼마 전부터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이 국제포경위원회에 1978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포경이 금지돼 있죠. 그래서 이때 1986년도에 한 5년 정도만 상업적으로 포경을 금지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 선언이 지금까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조사하다가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럴 리가 없는데 얘들은 포경위원회면 이때까지 고래를 미친듯이 잡아서 그걸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고래를 더 이상 잡지 맙시다. 개체수가 줄어드니 뭔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는 그거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 제국주의 야만의 시대에 이런 뭐라 그럴까 냉전 시대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야만의 시대에서 군국주의 제국주의 시대에서 그 냉전 시대까지 쭉 딱 그 시기잖아요. 그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지구의 소중한 생명체인 고래를 지킵시다 이러면서 했다는 게 전 좀 납득이 안 가요. 제 생각인데 여기서부터 그냥 제 내피셜인데 뭐 협약과 선포 이런 것들도 한몫했지만 이건 20세기 중후반에 와서는 진행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다가 그런 게 나왔는데 전기선이 이미 19세기 때부터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전 유럽의 등불을 아까처럼 밝히기 위해서 만약 고래기름이 필요했다면 과연 고래잡이를 그만뒀겠냐. 고래를 잡아야 되는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 그렇게 해서 고래가 씨가 말랐을 건데 안 그렇게 된 이유가 20세기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는 여기서부터 제 에피소드인데 고래 잡을 필요가 수요가 급감한 거죠. 더 이상 고래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기름이란 대체할 수 있는 기름이라는 자원이 펑펑 나오고 있었고 거기를 열강들이 다 이미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는 고개를 잡을 필요 없었던 거죠. 고래를 땅에서 그냥 나오는데 석유가 근데 그걸로 쓰게 되면서 제 생각엔 고래를 안 잡고 그 고래잡이 수요가 급감을 해서 안 잡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도 고래가 거의 씨가 말라 있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미 시대가 변해서 석유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래 기름이 필요 없어서 그 포경이 산업이 엄청나게 축소되지 않았을까? 급격하게 축소됐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을 두고 포경을 그만두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수요가 줄어들고 나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잡을 필요 없는데 뭔가 생색내기용 그 사람들이 어차피 다 고래를 잡던 사람들인데 그만 잡고 뭔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 돈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뭐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 그 이제 더 이상 고래를 그렇게 미친 듯이 잡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트 오브 더 씨라는 영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하먼 메빌 씨가 메빌이죠. 헤이 메빌, 요새는 어디선가 땅에서 기름이 나온다더군. 이러면서 세상에 누가 그 말을 믿겠냐. 땅에서 기름이 나온다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자기는 젊었을 때 고래를 미친 듯이 잡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기름을 얻기 위해서 고래를 엄청 잡았던 사람인데 그 기름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샘솟는다니. 뭐 그런 얘기, 그런 걸 비유하면서 그 사람은 석유를 모르는 거지. 그 극상에서. 그래서 뭐 그런 전체적인 고래잡이에 대한, 이게 모비딕이라는 게 고래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앞에 고래잡이가 왜 그 당시에 고래 기름을 그렇게 썼다는 걸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했냐라면, 이 전체적인 포경 사업의 한 맥락 속에, 흐름 속에 이 허먼 메빌의 모비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1851년에 이 허먼 메빌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을 출간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래잡이가 당연했던 시기고 고래잡이가 되고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클래식한 범선으로 이렇게 고래를 잡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뭐 증기선으로 이렇게 정말 회치듯이, 우리 회친다 그러냐, 척척척 이렇게 기계로 쓸듯이 썰면서 잡는 것들이 더 많았겠죠. 아무래도 그게 더 빨리 잡히니까는 그렇게 그 당시 기업들이 태세전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허먼 메빌이 왜 그럼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을 썼을까? 그 당시에 뭐 이 작품 읽어보신 분들 혹시 알겠지만 이게 뭐 포경 산업을 그만둬야 된다라든지 그런 의미도 뭐 얼추 읽을 수 있지만, 어떤 포경 산업 자체에 이렇게 뭔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작품을 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작가의 관점에 대한 거는 작가의 생애를 얘기할 때 하겠지만, 우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배를 타고 항해를 몇 번 나갔었어요. 고래잡이도 해봤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일반 상선도 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비딕이란 작품을 쓸 때 뭐 하나에 꽂힌 적이 있어. 엄청난 거에 뭔가 하나의 어떤 사건, 실제 사건에 한번 꽂힌 게 있고, 그 꽂힌 사건이 모비딕의 이제 실제 모티브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포경선 에식스호의 비극이라는 건데, 어디를 찾아보면 SX라고도 나오고 S6라고도 나오는데, 크로스 체크했을 때 S6라고 나오는 데가 많고, 저도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읽기로 하겠습니다. SX 뭔가 이상하잖아, 발음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읽는 걸로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모비딕이라는 작품의 모티브가 된 작품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좀 자료조사한 거라서 조금 읽을게요. 포경선 에식스호가 고래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고래를 잡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고래들이 배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는 난파를 당했고, 약간의 식량을 가진 선원들이 세 대의 작은 보트에 나눠 타서 겨우 피하게 됩니다. 엑식스호는 난파되고 이미 사라진 상태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이 사람들이 육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기간이 결과론적으로 무려 3개월이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10몇 명이 탔다고 하는데, 30명 가까이 탔다는 얘기도 있고 10몇 명이 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나중에 총 살아남은 사람은 8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러면 식량이 점점 떨어지자 그 중에 뭐 가장 어린 선원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못 버티고 죽은 시체 있잖아요. 시체를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또 그들이 죽고 나면 그 피를 마시거나 그러면서 버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가 한번 항해 나가면은 상선 뭐 그 근해를 다니는, 뭐 아까 런던을 얘기했으니까 제일 가까운 큰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뭐 암스테르담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한두 달이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시기엔 고래 잡으려면 해안에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로 깊숙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가면 기본이 1년이고 1, 2년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나중에 핫토버스에도 나오겠지만 한 번 나가면 2, 3년씩 있다 나가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애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갔다 오면 애가 뭐 2-3살짜리가 뛰어다니고 있고 이런 선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시기였는데, 그 큰 배가 난파되고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이랬으니까, 그 당시에 배가 하나 출항한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큰 이벤트거든요, 그 도시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문에 날 거 아니에요. 난파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조됐다, 8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거 다 이게 자기 개인 상선으로, 개인 배로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그 당시에 사업하고 있는 회사 배인데 선장을 선임해서, 용병처럼 선임해서 그 선장한테 돈을 주고 고개를 잡아와, 이런 식으로 대부분 간단 말이죠. 선원을 모아서, 야 이번에 에식스호가 나가는데 갈 선원들 모아봐. 그래서 할 사람 모여라. 그러면 모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고래 잡아서 기름이 100이 나왔어. 그러면 그 중에 뭐 선원 1은 100분의 1에 대한 판매 금액을 너한테 주고, 뭐 선원 2는 100분의 2, 100분의 1 똑같이 100분의 1, 100분의 1 선원들은 100분의 1씩 가지고, 뭐 1등 하는 사람 100분의 10, 그리고 뭐 선장은 100분의 15, 남은 한 50%는 뭐 회사가 가진다라든지, 뭐 이런 그 기름을 판매하고 남은 금액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해서 다 이제 선원을 모집하고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파되고 돌아오고 나면 반드시 취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여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바다는 정말 망망대해잖아요. 조난당하면 끝이거든요. 뭐 섬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무인도에 조난당하면은 그 모래사장에 미키마우스라도 그리면 디즈니 법무팀이 헬기 타고 나타나서 일단 구조해서 철컹철컹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바다 같은 경우에는 망망대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라이프 오브 파이죠.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그런 영화에서도 잘 그려져 있죠. 한번 난파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허먼 멜빌이 이 소설을 기획하는 도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꽂힌 거지. 야,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고래가 사람을 공격하다니. 감히.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진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비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허먼 멜빌이 이 당시에 있던 생존자를 찾아갑니다. 유일한 생존자. 뭐 영화에서는 마지막 남은 생존자를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늙어서, 어쨌든 그 생존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 전 재산, 그 당시에 전 재산을 다 내면서 그 사람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허먼 멜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은 평생 그게 트라우마일 거 아니야. 자기가 사람을 먹고 살아남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어디 들려주고도 싶지도 않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미워했을 거라고. 사탄의 자식이다. 저건 뭐 그 당시 기독교 국가니까는 신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평생 그런 거에 트라우마에 쌓여있을 건데, 뭐 이상한 비리비리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소설가가 편지를 보내서 당신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영화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 날 찾아와라. 날 찾아오면 내가 뭐 얘기를 들려줄게. 근데 우체국 인장 주소 찍기가 뭐 굉장히 먼 거리였나 봐. 근데 허먼 멜빌이 진짜 전 재산 털어서 찾아온 거지,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전 재산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떠올리기 싫은 이야기지만 뭐 돈 때문에 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먼 멜빌이 진전성을 느껴졌는지 그렇게 해서 뭐 하게 된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허먼 멜빌한테 자기가 고래한테 공격을 당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고 이런 것들을 허먼 멜빌한테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모티브가 돼서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비딕이라는 작품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아요. 그 후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후에 다시 출항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 메비우스띠 같아. 고래한테 당하고 들어오고 다시 출항하고 고래한테 당하고 들어오고 난파되고, 뭐 이거에 대한 계속 메비우스띠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L6호가 포경에 실패하고 고래의 공격을 당해서 조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난파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영화 한 편이 있어요. 그 영화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토르의 크리스 햄스워스도 나오고,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그 꼬마 이름 뭐지? 톰 홀랜드도 나와요. 그 영화가 한국에서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하트 오브 더 씨입니다. 이 내용부터는 잠시 쉬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만화 클래식 89편, 오늘은 모비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픽 노블 모비딕을 2부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전에 있었던 모비딕 소설가, 원작의 내용, 그리고 작가, 뭐 관련된 영화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토르와 스파이더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크리스 햄스워스와 톰 홀랜드가 나왔던 하트 오브 더 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흰고래 모비딕의 시작, 전설이 된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커다란 고래의 꼬리가 그려져 있는 이 영화 포스터만 딱 봐도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의 축약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 햄스워스가 토르 말고도 여러 영화를 많이 시도했거든요. 토르를 찍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영화들을 시도했는데 토르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들이 국내에서 좀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면 모비딕이라는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증언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고 또 이 영화 속에 허먼 멜빌이 나옵니다. 허먼 멜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유일한 생존자를 전 재산 털어서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내용이거든요. 회상을 듣고 허먼 멜빌은 그걸 막 열심히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회상하는데 그 회상하는 거 중에 이제 토르가 나오는 거지. 크리스 햄스워스보단 토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저씨는 토르야 그냥. 캡틴 아메리카고 뭐 토니 스타크가 토니 스타크인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를에서 마지막에 땅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고. 물론 헛소리겠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대사까지 나오는 거면 그 당시 시대사인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석유 시대에 살았잖아. 근데 석유가 있기 전에 그런데 기름은 필요했던 시대. 그래서 고래 사냥을 미친 듯이 했던 그 당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있잖아요. 체르노빌 아세요? 영화 HBO 체르노빌을 볼 때 체르노빌만큼 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체르노빌은 정말 넘사벽이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드라마들 중에서 근데 체르노빌 1편에 보시면 그 체르노빌 사건이 났을 때 사고가 났는데 그 막 재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원자로에서 터져가지고 불이 났잖아요. 그 원자로에서 그 막 터진 것들이 재 같은 것들이 이웃에 있는 민가들의 이제 막 재들이 날라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근데 그 영화가 그 체르노빌 보면 1편에 그냥 불난 줄 알고 사람들은 그냥 불난 줄 알고 그 재들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이쁘게 하늘 위로 막 이렇게 날라오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애 데리고 웃으면서 재 날라오네 이쁘네 이러면서 쟤를 막 막고 있다고. 그냥 그거 보고 있을 때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뭐 이런 좀 헛웃음도 나고 아이고 저랬었겠구나 이런 생각 막 든단 말이죠. 근데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게 이 영화를 볼 때 나와요. 하트 오브 더 씨 맞죠?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대사들 중에서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웃기는 대사. 근데 그 당시 살았던 그 사람들 정말 그거를 믿었을 것 같은 대사들. 아까 기름 얘기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에 이제 허먼 멜빌이 거의 나와서 막 거의 목숨을 건 것처럼 이 모비딕이란 작품을 쓰는 거에 있어서 목숨을 건 것처럼 막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러면서 자기 속마음도 그 늙은 선원한테 얘기하고 서로의 속마음 얘기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호손이라고 그 사람 여기도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재밌어요. 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의 사건이잖아. 어차피 고래랑 배랑 같이 이렇게 싸웠다.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래픽 노블로도 표현되고 영화로도 표현되고 소설로도 표현되고 뭐 일러스트로도 표현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미제라블 볼 때랑 똑같은 거지. 얼마 전에 캐츠는 그러다 망했지만 우리 레미제라블 장발장 어린이 소설 얼마나 많아. 그것도 있고 영화도 얼마 전에 성공했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본 건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지만 그거 말고 정말 그냥 정통 영화로서 장발장 얘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당연히 빅토르 후고 레미제라블은 소설이 원작이죠. 그것도 있고 연극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뮤지컬 있었죠. 영화 있어도 음악은 없을까? 음악만 있는 레미제라블로 없을까? 그 루시드 폴 앨범에 보면 레미제라블이라는 곡이 있죠. 그래서 그 곡 약간 느낌이 이게 너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곡의 느낌이 그 당시에 혁명을 투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슬픈 이야기 이런 것들 좀 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듣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모비딕이라는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은 이렇게 좀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런 설명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2부에 가보시면 압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미친 듯이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었던 허먼 멜빌 다 됩니다. 멜빌입니다. 멜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뭐 멜빌은 미국에서 소설가로
다시 읽을게요. 멜빌은 미국의 소설가로 1819년 뉴욕시에서 엘렌과 마리아 갱부스 멜빌의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은 좀 유복하게 살았는데 11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뉴욕주에서 있는 이제 올번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뉴욕에서 중심지에서 이제 조금씩 사이드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사를 해요, 몇 번. 13세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학원마저 중단하고 은행이나 상점, 잔심부름, 농장 일들을 전전하게 됩니다. 이게 멜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16세가 됐을 때 올버니 고전학교에서 입학해 여러 공부를 했고, 19세에 엔지니어로 일하려고 랜싱 미러 아카데미에서 측량을 배우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약 20살, 그냥 19세일 수도 있고 20살일 수도 있고 한데 이 근방에 이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요, 허먼 멜빌이. 그래서 그의 행동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바다에 대한 뭔가 모티베이션을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놓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일찍이부터 나갔으니까 그 망망대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상했겠어요. 상상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리고 20세에 처음으로 상선의 선원이 돼서 바다로 나간 멜빌은 22세에 포경선을 타게 됩니다. 이때 포경선은 이제 고래를 잡는 배죠. 그리고 이때 항해하면서 얻은 경험은 그의 작품들의 대부분의 소재로 쓰게 되는데, 이후 포경선의 선원과 미 해군이 되어서 5년 가까이 남태평양을 누볐고, 이때 포경선에서 탈주해서 미르키즈 군도의 식인종과 함께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첫 작품이 있어요. 타이피. 이게 1846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평단에서 호평을 받게 되면서, 그냥 좋은 평을 받게 됐다 이거. 좋은 평을 받게 되면서 멜빌은 내가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지. 첫 작품 잘 됐다고 뒤에부터 잘 되는 작가 살아남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우리 만화가들 중에서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난 작가를 하겠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바로 연작을 냅니다. 1847년에 바다 생활을 담은 오무라는 작품, 그리고 1849년에 발표한 마디에서는 뭐 지금에는 자신만의 철학을 잘 담았다라고 이렇게 평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평가가 박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박해서 이제 많이 안 팔리고 이러니까, 그 당시엔 평단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멜빌은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멜컴이 태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글 쓰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막 했었어야 돼요. 돈이 안 되는데 글만 쓴다고 버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만 잡다한 일부터 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글을 쓰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 후에 1849년에 레드번, 그리고 하얀 자켓이란 작품을 1850년에 발표하지만 이것도 역시 딱히 독자층 형성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또 평단에서 혹평에 시달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허먼 멜빌이. 근데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책으로 돈을 못 버니까, 제일 주력하는 게 책인데 책으로 돈을 못 버니까 뭐 형편이 나아질 리는 없죠. 그러다 이제 32살 때 이제 하필이면 또 둘째 아들도 태어나 버렸네. 이때 스탠 윅스가 태어나면서 그 전에 같은 해에 발표한, 이제 그게 앞에 애가 태어나기 전에 발표했는지 그 후에 발표했는지 좀 미비한데 자료가, 어쨌든 같은 해예요. 같은 해 그 앞으로 그의 대표작이 될 모비딕이라는 작품이 이 당시에 출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먼 훗날에 지금 이 작품을 굉장히 나 같은 동양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한국의 나라에서도 지금 읽을 정도라서 엄청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실험적인 형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호평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래요. 약간 내용이 자의식 과잉에 시달리고 있고, 그 이상의 날개 잃는 느낌? 그 대상, 그 쳐다보고 있는 그 대상이 금홍이가 아니고 딴 고래고 뭐 이런 거지. 거의 비슷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자의식 과잉과 막 자기 얘기 주절주절 하는 뭐 그런 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뭐 죽는 날까지도 소설을 계속 쓰긴 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딱히 그렇게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 또 친구 중에 호손이라고 있었는데, 주홍글씨 쓴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절친이었다고요. 근데 알겠지만 호손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였거든요. 거의 최고급 A급 S급 작가였는데, 이 멜빌이랑 친구였는데 이제 멜빌은 잘 안 나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멜빌이 매번 힘들어하고, 그리고 평단으로부터 호손과 친한 거 아니까 맨날 비교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호손은
멜비를 좀 인정해줬대요. 그러니까 너의 작품 진짜 좋은 작품이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 좋다, 열심히 만든다는 걸 알겠다, 이건 분명히 나중에 빛을 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응원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뭐 우울증이 있었던 멜빌이 그런 데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호손이란 존재 때문에 자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렇게는 했었대요. 그런데 뭐 주변에서부터 후원을 받아서 쓴 적도 있고, 뭐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쓴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뭐 소설로 크게 히트를 치거나 어떤 첫 작품 말고, 첫 작품 타이피 이거 식인종 이야기 그 얘기 말고는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크게 평생 동안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891년도에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1891년에 72세의 나이로 심장을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멜빌은. 그리고 그때 쓰고 있던 빌리버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좀 오래 지나고 나서 1924년에 첫 출간이 되기도 하죠. 이것만 봐도 당시에 그 사람의 작품이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고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저도 항상 다른 사람들 만화 보거나 제 만화에 대해서 저도 혼자서 막 이렇게 뽕이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많이 안 봐주고 이러면, 그럴 때 이제 고우를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 멜빌의 일대기를 이렇게 쫙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루트를 걸어가고 있구나. 인정 안 해줘도 자기가 진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써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면서 어떻게든 죽는 그날까지도 글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걸 보면서 좀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 더 확인받았다는 느낌?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라는 거. 물론 인기가 많아져서 대중들이 더 많이 원해서 자기가 자기가 글을 쓴 게 대중들의 소구력에 잘 맞아서 대중적인 작가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소통도 많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런 방식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저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그 이름이 전해지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제, 그렇죠, 힘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생애를 처음 봤는데 이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이 사람이 추후에 이제 작품이 재발견 당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거는 그냥 발췌해 놓은 거라서 읽을게요. 제가 이 사람 작품을 다 읽어본 게 아니라서 제가 평할 수는 없어요. 재발견되는 과정을 거쳐서 근대적 합리성을 거부하는 철학적 사고, 풍부한 상징성 등이 묻어나는 작품을 남겼다는 재평가를 받게 됐고, 살아생전엔 단순한 해양 탐험 소설을 썼다고 평가받았지만 20세기 와서는 친구인 앤 호손과 더불어 인간과 인생의 비극에 통찰을 한 상징주의 철학의 대표 작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로 그의 작품이 뻗어나갔다. 참고로 이건 제가 써놓은 거네요. 참고로 모비딕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제목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에서 비롯된 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이런 하머 멜빌이 탄생한 200주년 되는 해였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문학동네에서 이 소설책 모비딕과 그래픽 노블 모비딕을 내게 됐어요. 이제 기획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소설책이 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픽 노블을 먼저 냈고 그 다음에 소설책 모비딕이 나왔는데, 기획 자체는 이건 제 감입니다. 제 감상 소설책 모비딕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픽 노블도 있으니 해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릴 때 뭐랄까, 읽었을 때는 이게 별로 큰 와닿음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어릴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이 나이에 와서 이 모비딕을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랄까, 이 작품 아까도 설명했지만 약간 자의식 과잉이거든요. 그리고 패기,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의 구질구질함을 남한테 표출은 안 시키는 그 근데 자기 속 생각 있잖아요. 구질구질한 생각들을 막 나레이션으로 써갈긴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막, 쟤 뭐야, 저거 보기 싫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드는 생각들, 그런 구질구질한 내용들은 좀 덕지덕지 꾸민 듯한 느낌을 초반엔 좀 받고, 뒤에 가면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관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찰자 시점으로 이제 그 구질구질함 위에 그 배라는 곳이 어떤 딱 단절된 곳이잖아요. 그 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가고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장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징적이에요. 그 선장은 인간의 어떤 그 광기, 그 당시 시대에 어울리는 광기죠.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절대적인 무언가가 그 바다, 원래 고래라는 게 바다에서 영물이고 신이고 이런 식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절대자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절대자를 결국 넘지는 못하니까, 모비딕이라는 그 흰 거대한 고래를. 근데 이 작품의 첫 문장이 나를 이슈미얼로 불러달라라는 그 지점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거의 한 문장으로 너무 잘 응축시켜 놓은 거가 이 문구예요. 나를 이슈미얼로 불러달라. 이게 모든 소설도 그렇고 모든 작품들이 1장1절이 진짜 중요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뒤에 가서 뒤에는 그 함축된 내용들을 증명하는, 풀어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이거였구나, 저게 저거였구나. 이게 거의 FM적인 명작들에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슈미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이집트의 시녀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인데,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자 하갈과 함께 사막으로 버려진 인물로 서구 세계관에서는 추방자, 사회에서 버려진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루저, 요새말로 하면 루저 이런 거죠. 히코코모리, 일본말로 하면 히코코모리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회에 거의 참여하지는 않고 그냥 은둔한 상태로 그 사회를 막 계속 키보드 워리어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인데, 이 딱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도 19세기랑 봉쇄해버리쇼, 그 내용, 나는 유쾌하오, 그런 그 대사에서 봤을 때, 이 날개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캐릭터의 캐릭터성이 장난이 아니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얘 제정신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나를 이슈미엘로 불러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그런 추방자, 사회 부적응자, 하지만 돈은 벌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달라는 그 딱 한마디에서 얘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정확하게 딱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랑 또 제가 이런 거 발견했을 때 제일 탁 카타르시스 왔던 게 뭐냐면은, 이건 그냥 간단한 예니까 사마천의 열전 있잖아요. 사마천의 사기 중에 역사를 기록한 게 있고, 열전이라고 해서 사마천에 살기 이전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에 대한 열전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공자에 대한 중리 열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었다. 그의 선조 땡땡땡은 송나라 사람 누구누구였다. 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작부터 이게 이 공자란 사람을 대해서 거의 모든 걸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하나의 중국 이런 것도 아니고 정보가 빨리 교환되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공자란 사람이 자기 선조들은 송나라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는 노나라 사람이야. 그냥 송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가정에, 송나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노나라인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문화 충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송나라랑 노나라의 문화가 뭐 달라봤자 얼마나 달랐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건 분명 다른 거거든요. 사상적 가치가 다른 거고, 국가가 다른 국가였지만 그 당시에 송나라는 없어진 거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딱 이 한 문구만 봐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문화적 충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컸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이 모비딕 안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주인공이 그 스스로 내가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이 주인공이, 저는 멜빌이라고 봤거든요. 딱 봐도 멜빌의 그 시각일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작품은 냈는데 잘 안 되고, 자기는 우울증은 왔지, 근데 계속 약은 먹어야 돼, 돈은 필요하지, 애는 둘이나 있지. 그런데도 자기 연작, 이 사람이 한 1851년 그거 앞에 45년 이 사이 이제 처음 작품 만들기 시작한 이 시기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이때 자기 인생이 가장 천재성이 발휘됐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다 혹평받았잖아. 버림받은 자라는 거지, 자기가. 그런 자신을 좀 빗대서 뭔가 이 거대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일가를 날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모티브가 좋았던 게 엑시슨호의 그 침몰 사건, 난파 사건, 그거를 가지고 절대적인 고래라는 절대자와 그리고 인간의 광기, 그리고 그거를 말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감옥 같은 배에 갇혀 있는 거잖아. 갇혀서 몇 년을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투영시켜서 한 작품에 우려놓고 싶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비딕 읽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재밌다. 근데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역시 이거를 청소년한테 권할 도서는 아닌 것 같다. 무슨 생각으로 이 내용을 청소년한테 권하는 거지? 뭐 어쩌자고? 그냥 이 거의 약간 미쳐있는 자의식 과잉, 요새 영화 조커 같은, 조커만큼 그렇게 우발적이진 않지만 사람이 어쨌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자기를 투영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모비딕 그래픽 노블을 사고 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작을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찾다가 같은 문학동네에서 나왔길래 문학동네 작품을 사서 이제 진짜 힘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2권, 이게 1000페이지인데 이걸 다 읽는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아시겠지만 약간 난독이 있잖아요. 약간 난독인데도 어쨌든 다 읽었어요. 그래서 한번 근데 머리에 집중돼서 이제 그 장소나 인물들이 한번 집중돼서 이미지가 잡히기 시작하면 정말 빨리 읽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머리가 나쁜가 내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 원작 소설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픽 노블도 보고 또 영화도 보고 또 일러스트나 여러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거, 아까 고래고기가 왜 그렇게 흥했나, 그리고 엑식스호의 침몰 사건 그게 뭔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나니까 그것들이 한꺼번에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뭔가 폭발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보시길 권하는 입장에서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그래픽 노블을 한번 읽으세요. 한번 그래픽 노블 읽어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소설을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묘사했구나, 저 등장인물을 이렇게 묘사했구나라는 게 싹 느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설책과 그래픽 노블 같이 펴놓고 보는 거지. 여기서부터 요 단락을 이 작가는 어떻게 표현했나, 이 단락에서 요 단락은 어떻게 표현했나, 캐릭터는 여기 그 온몸에 문신한 어떤 흑인 친구, 자기 친구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표현했나, 이 사람이 뭐 선장은 어떻게 표현했나, 배는 어떻게 표현했나, 교회에 나오는 장면에서 교회 그 안에 좀 특이한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표현했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지. 한번 소설을 한번 읽었으니까 두 번 이게 넘기면서 여기서 요 단락은 요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면 왜 이걸 첨삭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면서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 하트 오브 더 시를 한번 보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어떤 The Sailor Pibrick이라는 사람의 논픽션 소설이 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에섹스호 그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걸 책을 낸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마지막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저는 아직 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 재밌잖아요. 하나의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만화로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면 만화로서 이렇게 표현한 연출 의도는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모비딕 소설과 그리고 모비딕 그래픽 노블을 한번 비교해드리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방송은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들어주세요.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데도 방송 잘 듣고 있다, 방송에서 듣던 목소리랑 똑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신규태 작가님 만나셨는데, 여가생활이라고 쪽프레스에서 고트로 나오는 그 작품 내신 작가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팟캐스트랑 목소리가 똑같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판이 워낙 좁은데 뭐 만화 관계자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끝내고 지금 만화 읽고 쓰다 2권이 아직 편집이 덜 끝나서 그거를 설날 전에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팟캐스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작업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0년 1월 18일 녹음되고 있는 토요일이네요. 만화 클래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